걷기만으로도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거. 우리 암도 다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걷기는 더없이 안전하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고령이라면 달리기보다는 오래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조가 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니까요. 이러한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뒤로 걷는 걸 하면 참 좋다고 하네요.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무릎 관절의 굽혀지는 각도가 훨씬 좁아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부터 걷기 리셋, 오늘은 마지막 4부입니다. 오늘은 주로 Q&A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무릎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걷기보다 달리기 하고 싶은데 그건 괜찮나요? 혹은 뭐 뒤로 걷기 효능은 어떤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만 또 우리 홍종기 박사님께서 잘 모아놓으셨고 또 대답도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론이 길지 않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보다 달리기가 건강에 더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걷기와 달리기 모두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각종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두 운동 모두 탁월하죠. 물론 단기간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달리기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과 인대, 골밀도, 심폐능력 등 신체 발달 측면에서 걷기보다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높죠. 또 연세 드신 분들, 고령은 좀 위험하죠, 당연히. 신체에 가해지는 하중과 충격 역시 걷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죠. 특히 갑작스러운 심폐 능력 등을 요구하는 달리기는 몸을 쉽게 지치게 하고 기저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걷기는 다이어트 효과를 제외하면 눈에 띌 만한 드라마틱한 신체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무리해서 오래 걷지 않는 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도 거의 없지요. 하지만 걷기만으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걷기만으로도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거. 우리 암도 다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 습관병이니까 이것만 해도 되는데 걷기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운동 수행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달리기 좋죠. 말리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걷기는 더없이 안전하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고령이라면 달리기보다는 오래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조금 욕심을 부려서 걷기와 달리기를 번갈아 해보세요.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걷기인가 달리기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 체력 등 현재 자신의 상태와 운동의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 많죠. 무릎이 아픈데 많이 걸으면 무릎 연골이 더 손상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의학 연구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움직일수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적절한 강도로 움직였을 때 통증의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많은 임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에 3,000보에서 6,000보는 사실 이 정도면 큰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면은 다 걷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걷고 다니실 수 있죠. 그죠?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은 흔히 해당 통증을 피하는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럴 경우 점차 몸이 둔해지고 결국 퇴화되겠죠. 해당 부위의 운동 능력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해당 근육이 약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허리나 무릎처럼 몸을 지탱하는 부위는 활발하게 움직여야 관절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요? 허리나 무릎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며 또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매우 쇠약한 노인이나 혹은 심한 장애나 또 질병이 있어서 거동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연골과 관련된 재반 문제들은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오히려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그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무조건 걷는 게 더 좋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걷기보다 고정식 자전거가 더 좋지 않나요? 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운동마다 특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정식 자전거를 탈 때 쓰는 근육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근육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식당이나 마트에 가더라도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걷는 운동을 통해서 걷기에 필요한 근육들을 단련하는 게 좋죠. 밖에 나가서 걷는 게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보폭을 줄여서 걷기만 해도 고정식 자전거를 탈 때보다 훨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태퍼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면 균형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니까요. 이거 뭐 또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근육 부자, 자식 부자 말고 돈 부자.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식 부자도 좋죠. 뭐 속썩이지 않는 자식. 네,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보다는 근육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팟캐스트나 여기다가 몰아놨거든요. 여기 이상모 교수님 있잖아요. 이상모 교수님께서 대단하신 그 경력의 소유자시죠. 상무에서도 감독으로 일하셨고 또 국정원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안기부,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안기부 뭐 그러면 국정원 뭐 요새 그렇지만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옛날에 군사정권 때는 그랬었죠. 거기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해서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요번 거 여기다 이게 몰아놨으니까요. 여기 라이브 팟캐스트 들어오시거나 하셔서 우리 이상무 교수님 거 몰아보시면 근육 부자 분명히 되십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시죠.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류은경 부사장님 거 계속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몇 편 더 방영이 되고요. 우리 암을 또 마음으로 낫게 하시는 박우희 원장님, 주로 사기, 암 환자분들 많이 찾으시는 분이죠. 이유준 박사님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최고. 제 채널에서는 오히려 물론 전원준 박사님과 화타 김영길 선생님 나중에 방영이 됐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준 박사님이 최고 인기가 좋으십니다. 당연히 지금 두 분도 다 인기 좋으시고요.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몰아보기 있으니까요. 이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에 관련돼서는 이상모 교수님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을 때 팔을 크게 움직이면 운동 효과가 더 좋은가요? 당연합니다. 파워워킹 할 때 당연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 자연스레 팔을 앞뒤로 흔드는 것은 일종의 본능입니다. 걸을 때 몸이 의도치 않게 회전하는 동작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걷기 시작하면 발생하는 엉덩이 근육의 회전을 팔의 움직임이 상쇄해 주는 것입니다. 팔을 크게 움직이면 걷는 동안 균형감을 높여서 낙상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더 크게 더 많이 쓰게 해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L자에서 V자로 더 굽히면 운동 효과는 더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걷다 보면 자꾸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허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 자세 괜찮은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는 안 그렇지만 이게 오르막 오를 때 그렇죠. 오르막 오를 때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좋지 않습니다. 빨리 걷는 동작에만 몰두해서 몸의 중심을 챙기지 않은 채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허리는 앞으로 이동합니다. 심지어 거북목처럼 턱을 앞으로 쭉 빼고 걷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모두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충격이 그대로 척추에 전해져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이유는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걷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랫배에 조금 힘을 줘서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주지 않는 방법이죠. 엉덩이 빼고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냥 다 보기도 안 좋잖아요. 일단. 다음 물음입니다. 걷기로 정말 살을 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걷기는 1시간 기준으로 약 200kcal, 빨리 걷기는 460kcal를 소모하는데요. 천천히 걷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칼로리 소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빠른 걷기를 10분에서 20분 이상 하면 우리 몸은 체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짧게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면 충분히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다이어트 필요 없는 얘기죠, 사실. 다이어트는 2가지 아닙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한 다이어트 자꾸 먹는 다이어트 자꾸 뭐 그러죠, 그죠? 적게 먹고 많이 걸으면 되는 건데, 그죠? 특히 달리기처럼 격렬하지 않고 부상의 위험도 없어 오래 실천할 수 있죠. 그만큼 쉽게 접근하고 지속하기가 쉬워서 요요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걷기의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면 속도와 시간을 점차 늘리고 걷는 방법을 달리해 강도를 높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걷는 시간을 늘리거나 걷기와 달리기를 적절히 병행하면 도움이 되죠. 푸시업이나 크런치, 스쿼트 등의 무산소 운동을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푸시업 같은 경우는 그냥 꼭 정식으로 안 하더라도 주변에 벤치 같은 데서 하면 쉽잖아요. 벤치에다 올려놓고 하면 쉽고. 스쿼트도 그냥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데 크런치는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죠? 좀 누워서 막 이렇게 뱃살 하는 건데 요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요. 뒤로 걷기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건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관절염 환자가 적당히 걸어야 운동 반경이 커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뒤로 걷기입니다.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뒤로 걷는 걸 하면 좋다고 하네요.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무릎 관절이 굽혀지는 각도가 훨씬 좁아서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충격에 예민해서 운동 자체를 꺼립니다. 그죠?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뒤로 걷기는 발 앞쪽이 먼저 땅에 닿은 후 중심 부분인 발바닥 바깥쪽을 거쳐서 뒤꿈치까지 부드럽게 지면에 닿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습니다. 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서 몸 전체의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걸을 때 대개 허벅지 앞부분인 대퇴사두근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에 반해서 뒤로 걷기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발달시키고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 소모량도 상당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기 때문이죠. 자연히 운동 효율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순발력은 물론 유연성과 균형 감각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또 요통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뒤로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세우고 뒤로 젖혀야 하는데 이때 등과 척추가 평소보다 많은 운동을 하게 되죠. 좋네요. 진짜로. 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인 만큼 당연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곳보다는 잔디밭이나 흙길처럼 보드라운 바닥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또 낙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데서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계단 오르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계단 오르기는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운동이지만
절대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두 번째, 심장병이 있다면 계단 운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바쁘니까 가끔씩 걸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맨날 걸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5층이니까 딱 좋아요. 좋긴 좋은데 인간들이 거기서 중간 담배 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계단을 갖다가 웬만하면 안 걸어 올라가요. 운동하려고 올라가는데 왜 담배를 거기서 피지? 하여튼간 냄새가 나서 싫은데 5층 정도 저 같은 경우 올라가도 살짝 심장에 그죠? 헉헉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죠? 무리까지는 아니고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계단이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흉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 노인들 역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햄스트링 등의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단은 좋은데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몇몇 분들에게는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전문가들은 하루 2시간 정도 맨발로 걸으면 심장마비나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땅속의 자유전자, 프리 레디칼이죠. 자유전자들이 본래 음전하를 띠고 우리 몸에는 3에서 5V의 양전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과 땅이 만나는 순간 중성화를 이루고 순간 우리 몸이 축적되어 있던 활성산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원리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흙과 돌 같은 자연물이 발바닥을 자극해서 감각을 예민하게 일깨우는 효과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신발이라는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먼저 맨발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초보자의 경우는 20분 이상 걷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가시와 풀, 독충, 뱀의 위험이 있는 숲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파상풍 예방주사는 매일이 맞는 것이 좋죠. 부상 예방을 위해서 관리가 잘 된 공원이나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맨발 걷기를 목적으로 조성된 길에서 걸으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천천히 심호흡하며 가볍게 걷습니다. 발이 잘 붙는 오후에 걸으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마사지로 피로를 풀어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피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고령자, 발가락이 변형된 사람, 또 평발, 또 오목발, 당뇨 증후군이 있는 발은 조심해야 되겠죠. 자가신경종 환자 등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당뇨 증후군이 있는 발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도 이미 이상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이제 걸었다가 상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당뇨발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밑에다가 수건에다가 딱 깔고 수건을 갖다가 물로 적셔갖고 딱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 어싱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챕터입니다. 걷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릎이나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이럴 때 걸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고관절하고 이게 무릎이 찝히는 기분은 안 드는데 이거 어떤 기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라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걷기 운동은 무릎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시간 걸었을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20-30분간 쉬면서 근육의 피로도를 확인하고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때 무릎 돌리기 등 스트레칭을 하면 더 빨리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영처럼 관절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하를 줄이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오래 걷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고관절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고관절을 둘러싼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했거나 고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고관절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고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 변형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운동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같은 자세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습관 등도 문제가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복근과 허리가 약해지고 또 엉덩이와 허벅지 앞부분이 당기면서 저림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서 개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아주 오랜만에 하거나 갑자기 살이 많이 찐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고관절이 탈구된 사람이나 고관절 등 외상 이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관절이 변형 또는 마모되거나 뼈끼리
접촉해서 고관절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하겠죠. 고관절은 한쪽만 아픈 경우가 많아서 다른 한쪽 발로 중심을 잡는 버릇이 생깁니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세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해당 부위를 찜질, 또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온찜질이고 일시적인 통증은 냉찜질을 하거나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걸음걸이를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걸을 때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신발은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동시에 발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발의 뒤꿈치가 지면에 닿아서 앞쪽까지 부드럽게 접지하는 과정에서 신발 밑창의 두께가 유기적인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이죠.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네,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년 그 일 때문에 가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신발을 1년 사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행컬레를 샀는데 그때 이 미국 사람들은 신발 볼이 좁고 발등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반대거든요. 발등은 낮고 네, 볼이 넓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발 좀 볼 넓은 거는 멋있는데 미국에서 몇 개 샀다가 이뻐서 샀다가 그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못 신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신발은 볼이 넓어야 좋습니다. 좁은 볼 안에서 발가락이 서로 뭉쳐서 압박을 받게 되면 강력한 추진력, 균형 잡기, 스트레스 분산 등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볼이 넓어서 발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습니다. 신발 바닥은 얇게 만들어져 걸을 때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편안하게 접히는 부드러운 소재가 좋습니다. 패션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젊으실 때 이제 패션 신경 써야 되지만 지금은 기능성을 보셔야 되겠죠. 볼이 좁고 바닥이 두꺼워 신발을 신을 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면 신발 안에서 발이 게을러지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워킹을 위한 신발 선택에는 약간의 논쟁 요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포츠화의 경우 지나치게 두껍거나 앞코가 들려 있으면 걸을 때 발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의 감각을 빨리 녹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깅용 러닝화를 걷기용으로 선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걸을 때와 달릴 때는 지면에 발이 닿는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요즘은 워킹화와 러닝화가 구별되어 나옵니다. 워킹화는 발 뒤꿈치 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야 오래 걸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밑창은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발등은 통풍이 원활하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가 좋죠. 굽은 2에서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얇은 신발은 바닥이 일찍 닳아서 발바닥 중심 부위를 지탱해주는 효과가 빨리 떨어져 발의 피로도는 물론이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발이 늘어나는 저녁에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직접 신어보고 발끝에 1cm 정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로 골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발을 지지해주는 쿠션하고 스프링 등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1년에 한 켤레 정도 새로 장만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요. 고령이시라면 달리기보다는 오래 걷는 편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0보에서 6,000보 정도를 걸었을 때 관절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연골이나 관절이 불편하다고 걷기를 피하면 연골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누워 계신 상황이 아니라면 걷는 편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근육이 우리 몸을 지켜주니까요. 꼭 근육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팔꿈치를 L자보다는 V자로 더 많이 굽히면 운동 효과는 더더욱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뭐라고요? 뒤로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